정부가 상반기 중 1,200만 명 백신 접종이 목표라며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했습니다. 야당은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절반 가까이가 비수도권에서 나와 전국 확산 우려가 큽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와 미국 변이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투기 우려에도 가상화폐 도지코인이 국내 거래 사이트 상장 2개월도 안 돼 9배 이상 오르는 등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발하는 어선 200여 척이 거제와 여수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로에선 시속 50km, 스쿨존 등에서는 30km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10분 만에 16대가 적발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에 매와 팔색조 등 멸종위기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공항 건설 시 조류가 항공기 기체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도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스라엘과 영국 등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 해외 국가들이 속속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백신 접종 실적은 전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당장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언한 11월 집단 면역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있었습니다. 개각 발표와 함께 사퇴해버린 정세균 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부총리가 나섰지만 답변에 애를 먹었습니다.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부총리의 설명에 야당은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총리 직무대행으로 국회에 나온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 예정군을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다며 1,200만 명분 공급을 공언했습니다. 지금 1억 5,200만 도지의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는 1,200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야당은 1차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에 그친 현실을 언급하며 11월 집단 면역이 희망 고문이라고 지적했지만 홍 부총리는 잘못된 뉴스라며 맞섰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정의당도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담을 하고 있다며 백신 실기를 인정하라고 가세했습니다. 회의 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자세로는 11월 접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78만 명분, 화이자 62만 명분 등 총 168만 명분입니다. 예정된 물량이 차질 없이 들어오더라도 상반기 904만 명분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당장 손에 쥔 백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오늘부터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위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은 한결같았지만 이런저런 걱정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접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서울 강서구의 한 종합병원. 오전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근로자들과 항공사 승무원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어르신들 돌볼 때도 제가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전증 등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미루고 싶어도 업무 배제가 우려돼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비행기 노선 제한을 시키거나 국내선만 뛰게 하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 30세 이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사 승무원들은 3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26일부턴 경찰과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이
다음 달엔 60세 이상 75세 이하 고령층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들어오게 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700만 회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접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방역당국은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64만 명분의 백신도 60세 이상 접종에 쓸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 구경도 못한 우리와 달리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나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종률이 60%를 넘어 우리의 20배가 넘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인데 우리로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접종률이 아직 1%에 그치고 있는 일본도 스가 총리의 이번 방미 기간 동안 1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이들도,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 없는 맨 얼굴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כן, לגמרי יש שחרור שאנחנו אחרי הפנדמיקה. 백신이 넉넉한 미국과 러시아, 몰디브 등은 백신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 확보에서 뒤처진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 억제국 상위 3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초기 방역의 성공에 시간을 낭비하다 다른 국가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초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진적 방역 체계와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머문 국가. 뾰족한 백신 확보 대책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백신 확보에 대한 계획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방미 기간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종률 1%인 일본에도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로 다소 줄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고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기존의 백신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입구엔 찾지 않은 택배 물건이 놓였습니다. 이 체육시설에서는 지난 7일 수강생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오늘까지 총 2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탈의실을 공동 이용하고 줄넘기 등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많은 비말이 발생했을 것으로. 경남 사천 주점 관련 확진자는 1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으로 5일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환자 비중은 절반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아 주로 가까운 동료나 지인 간의 접촉으로 소규모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35건의 변이가 확인됐는데 관련된 국내 집단 감염이 9개가 추가되면서 변이가 확산된 집단 감염은 31개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2일부터 남아공변이 고위험국 입국자들을 별도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보신 대로 주요 방역 지표들은 빨간불이 잇따르고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인도발이라는 새로운 유형까지 발견돼서 4차 유행이 온다면 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석기 기자, 일단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주 70명이 더 늘었죠. 그래서 모두 449명이 됐고 여기에 인도발 변이까지 발견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 즉 돌기를 이용해 세포에 침투하는데요. 변이는 이 돌기에서 생기죠. 특히 국내 9명이 감염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 브라질 변이 그리고 미국 변이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발 변이가 위협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방역 당국은 정확한 전파력과 치명률을 조사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인도를 비롯해 호주, 영국, 미국, 우리나라 등 10개국 정도에서 발견됐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시킬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강해지면 기존 백신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변이가 거듭되고 종류가 많아질수록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문제는 이 제약사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새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백신 수급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느라고 기존 백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은 1, 2차 접종도 모자라 부스터샷, 즉 추가로 3차 접종까지 검토 중이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이 같은 백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란 건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2차 접종률이 방글라데시와 짐바브웨보다 낮은 0.12%로 109개국 가운데 101위인 우리로선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혹시 더 효과를 나는 기대 심리로 부스터샷 우리나라의 공급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첩첩산중이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한다는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야말로 광풍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죠. 올 들어서만 수십 배 값이 올랐다는 가상화폐가 속출하면서 20, 30대 젊은 층이 너도 나도 가상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부동산값 폭등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유일한 탈출구로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유모 씨는 1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석 달 만에 2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비트코인 EA 가상화폐를 칭하는 일명 알트코인에도 일부 투자해 거둔 수익입니다. 들어가는 초기 유입 자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제 수익률이 사실 뭐 적어도 20배에서 많으면 수십 배로 줘요. 국내 거래소의 하루 거래 금액은 20조 원을 넘어 우리 증시 거래 금액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올해에만 전체 시가총액이 5배가 늘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 화제가 됐던 도지코인은 올해에만 80배 넘게 뛰었고 일부 알트코인은 200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 배를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인생 역전의 희망을 안고 주로 2030 세대들이 묻지마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 취직까지 안 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너무 절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다 퇴직자의 주부들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상승하는 가격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반드시 폭락을. 정부와 전문가들은 폭락에 따른 치명적 손실의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정체불명의 가상화폐도 넘쳐나고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3년 전 가상화폐 광풍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먼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정모 씨.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에 투자했다 하루아침에 1,000만 원어치의 예치금과 코인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피해자만 수십 명, 2억 원을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해킹 피해를 주장했지만 거래소는 부인했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해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5시에 또 한순간에 이렇게 다 잃게 되고 화도 나고 눈물만 계속 났어요. 유튜브 채널에선 실시간으로 코인 종목을 추천하는 방이 넘쳐납니다.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지만 손실이나 위험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장도 안 된 정체불명의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리디먼 투자 사기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신속한 지급 정지도 할 수 없고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외국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 파는 행태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보는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대응에 그치고 있어 투기 광풍을 잠재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의 딸 가족이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비공개 펀드의 가입자가 6명인데 그중 4명이 김 내정자의 딸 가족이었습니다. 야당은 수수료나 환매 방법 등에 있어서 다른 펀드에 비해서 유독 특혜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테티스 11호라는 비공개 펀드를 개설했습니다. 가입자는 단 6명. 김부겸 총리 내정자의 딸 김모 씨와 사위 최모 씨, 손주 등 가족 4명이 가입해 12억 원을 투자했고 라임 사태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직접 가입해 펀드를 관리했습니다. 매일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었고 환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는 한 달에 한 번만 환매 신청이 가능한 데다 수수료도 이익금의 최대 70% 수준입니다. 그 자체로도 조건이고요. 좋은 조건이고 주범 중에 주범 이종필과 김부겸 내정자의 가족이 어떻게 알고서 그들만의 펀드를 만들었는지. 국민의힘은 김 내정자 딸 가족의 펀드 가입 경위와 특혜 여부를 청문회 때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내정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울산을 방문하는 등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지역을 순시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명 수사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러 왔냐 그런 사실 제가 생각이. 김 내정자 측은 딸 가족의 비공개 펀드에 대해 사위의 일로 내정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하명 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윤중천 씨를 만나서 작성한 면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대형 오보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인데 검찰은 보고서 작성자인 이규원 검사가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별장에 오지 않았느냐고 여러 번 물은 뒤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2차 면담 보고서 일부입니다. 보고서 5쪽엔 윤석열 검사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유도신문을 통해 답변을 끌어낸 뒤 과장해서 보고서에 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검사는 윤석열도 별장에 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른다던 윤 씨는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이 검사가 이를 알고 지냈다는 답변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3차 면담 보고서엔 윤곽근 전 고검장은 A씨가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런 말은 검찰이 확보한 3차 면담 녹취록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를 위조하고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규원 검사는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접대설 기사의 출처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오늘 이규원 검사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발하는 대규모 해상 시위가 거제와 여수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선 200여 척이 시위에 나섰는데 항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현장 목소리 이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선 50여 척이 거제 앞바다를 빙빙 돕니다. 어선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펼침막이 내걸렸습니다. 어민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재앙이 닥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 불안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국민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배출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도 어선 150여 척이 15km를 순회하며 해상 시위를 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고 어족 자원은 고갈될 것입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한 어민의 삶터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제주에서는 어민들이 일본 총영사관을 찾아가 항의했고 전남 보성군에서는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선언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보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을 파멸적인 핵 공격이라고 규정한 어민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국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낮아진 뒤 오늘이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자는 취지였는데 10분 단속에 16대가 적발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단속을 확인한 운전자들이 황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제한 속도 시속 60km였던 이 도로는 지난 주말부터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도 측정기에 찍힌 한 위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1km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13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16건이 단속됐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선 위반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속 50km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제 옆을 보시면 저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차량들이 계속 보입니다. 보행자는 물론 대다수 운전자들은 보행자 안전을 감안한 속도 제한에 공감했지만 과속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이제 그런 정책이 생기면서부터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도로 사정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업인데 손님은 빨리 가야 되고 우리는 손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가속을 해야 되고 밤에 차도 없는데 속도 제한을 해야 되나 거기에서 조금 고려 좀 했으면 좋겠네요. 경찰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4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으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이 법인을 내세워서 한꺼번에 아파트를 10채씩, 6채씩 쇼핑하듯이 사들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취득세를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달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은 한 채 8억 원대였지만 6억 9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습니다. 법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했는데 막상 법인들은 높아진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쓴 것. B씨도 자신의 법인을 이용해 경남 창원의 아파트 6채를 매수했습니다. 모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였습니다. B씨는 서면 조사에서 실제로는 법인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천안과 창원, 울산 등 과열 지역 15곳에서 불법 거래 의심 사례 240여 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162건인 거래신고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탈세,
명의신탁, 대출규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지인이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과열 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됐어요.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높여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 500만 원은 안정적인 수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이 월급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또 남성과 여성 간 차이는 없을까요? 이상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연봉은 직장인에게 중요한 동기부여 중 하나입니다. 연봉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줘야 이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가 조사해봤더니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월급 500만 원을 받기까지 1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11년 정도로 조금 빨랐고 중견, 중소기업 순이었습니다. 직장마다 다른데 못해도 한 10년, 15년은 되지 않을까.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2년 정도 빨리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쓰는 일이 많고 남성들은 군복무에 따른 호봉 상승 혜택을 받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결혼, 출산, 육아 등등으로 해가지고 경력이 단절된다는 이유가 되다 보니까 임금 상승에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번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8%의 직장인들은 평균 3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공략하기 위한 법안과 발언을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분노나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이 표심 잡기로만 변질돼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오늘 포커스는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권에 맞췄습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보 공약의 하나로 징병제 폐지와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의 마음을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 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 남성을 겨냥한 발언을 한 건 박 의원만이 아니지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가 군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이미 20년 전에 위헌 판단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다시 꺼내며 재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했죠. 2030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남녀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돼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제대군인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저하고 이준석 전 최고랑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가다간 도저히 미래가 없다. 청년들, 젊은 층들에게까지 우리 지지층 확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정치권의 행태가 젠더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정치권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그 화살을 여성에게 돌려 성별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각 정당 내부에서도 게으른 분석, 20대 여성의 표는 왜 못 얻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자조적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공정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야 된다. 정치권이 선거 패배에 따른 국면 전화용으로 젠더 문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성별 간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을 표심 잡기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에 매와 팔색조 등 이 멸종 위기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 시에는 조류가 항공기 기체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도 나오는데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 이곳에 멸종 위기종인 솔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전 환경부가 가덕도 인근의 조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로 상공을 나는 솔개가 포착됐습니다. 또 매와 벌매, 팔색조 등 다른 법정 보호 대상 조류 6종의 서식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가덕도 하단부는 철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현재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희귀 조류들의 서식지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덕도 인근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보다도 속도가 느린 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엔진이나 이런 데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은 바다 한가운데 짓는 공항이 태풍, 해일 등에 노출되고 해수면 상승을 유발한다며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권 뉴스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의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선 참패 후 처음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력에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협치보다는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참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과의 협치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번엔 참모에 직접 지시한 것인 만큼 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도 여당 원내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협치보다는 개혁이라고 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며 당청 간 불협화음을 지적했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약속으로 선거 직후부터 추진됐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러브콜에도 안철수 대표가 결단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값을 높이겠다는 안철수 대표 측과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내년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최측근인 이태규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이 안 대표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불출마 약속을 뒤집을 정도의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당 의사를 밝혔던 안 대표가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데도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 안 하겠다 하면 그걸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이 바뀌는 안 대표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통합 동력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선 먼저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 뒤 추후 통합 논의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엔 김기현, 김태흠 의원에 이어 사선의 권성동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중도 합리 시대를 열어 국민의 마음속으로 가겠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전열을 갖춰가고 있는데 야당은 아직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밖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제 8일에 당을 떠나셨으니까 뭐 이제 열흘 남짓 됐는데 밖에서 계속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또 야권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시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 지난 8일에 비대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서 나와서 내가 뭐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단일화를 하는데 당연히 나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중진 분들께서 또 밖에 나가 계신 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후보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 내부에 있을 적에도 이 당이 과연 정상적인 당이냐 말이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당의 후보로다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대승을 거두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당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대승의 요인이 뭔가 왜 여당이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서 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데 노력을 갖다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선거 끝나자마자 야권 무슨 통합이라고 뭐 합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는 정당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당이라든지 야권 통합 이런 논의보다는 어쨌든 이제 선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키워서 내년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 이게 지금 순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의 사기도 아주 저하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주 우연케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는 계기를 마련해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 같으면 이 국민의힘이 다시 수도권에서 소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거라고 해서 이번에 그걸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했으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당이 좀 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반 확보에 노력을 갖다 했어야지 막연하게 무슨 뭐 합당이니 뭐니 저는 이 합당에는 별로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안철수 대표와 합당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난주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는데 이제 역시 제3지대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3지대라는 말 자체가 의미도 없고 지금까지 제3지대가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건준 총리라든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가 그냥 그만뒀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내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 시도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갖다 무슨 제3지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력한 야권의 후보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하여튼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밖에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캠프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면은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아직은 뭐 대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예. 뭐 참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국민의 지지도가 뭐 20% 이상 30%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하여튼 그 순간을 포착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그것만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소위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 가지고서 출마를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3지대와는 다른 개념입니까? 아니, 그건 제3지대라고 다른 개념이죠.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과거에 고건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 제3지대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불란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소위 대선 출마를 했을 적에 누가 그 사람 보고 제3지대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형성을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마크론의 그 앙마시라는 정당이 하나의 다수 정당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쪽에 힘을 규합을 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다가 이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을 따라서 가는 후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외부의 큰 소위 그 대통령 후보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지고서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합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위원장님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도와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는 저 정치를 좀 그만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이도 그렇고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경험을 갖다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야당이 계속 지금 같은 혼란상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도 이어진다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고 좀 도와달라 이런 꼭 요구가 있을 수도 나라의 있지 장래를 않습니까? 위해서 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제가 생각해보고 결심을 할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힘 쪽인지 윤석열 전 총장 쪽인지 이것 지금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인 것도 그렇고 양쪽이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를 갖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윤 전 총장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분이 연락을 주신 것도 없고 연락을 하시는 것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얘기 나올 때마다 개헌 논의 얘기가 이제 종종 의원 내각제 개헌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혹시 청와대 쪽에서 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그러면 혹시 밖에서라도 의견을 보태실 생각은 제가 있습니까? 보기에는 뭐 청와대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저 잘 모르겠고 예.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다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앞으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각제 개헌이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 정당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지켜봐야 되는 거였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 마운틴은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난 대형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도심으로도 번졌습니다. 불길이 워낙 맹렬해서 진화의 기약이 없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을 향해 매섭게 뻗어나갑니다.
시뻘건 불길은 민가까지 내려와 대학 캠퍼스를 집어삼킵니다. 수업을 듣던 학생 수백 명이 줄지어 대피합니다. We just taking them out, guys, out. 테이블 마운틴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18일 오전 8시 45분쯤. 이후 순식간에 케이프타운 도심으로 번졌습니다. 18세기에 지어진 랜드마크 풍차는 지붕은 사라지고 날개는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도서관 건물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This one is a major problem for us. It's the library with lots and lots of old ancient valuables in the library. 케이프타운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지만 짙은 연기와 강한 상승 기류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rea where we stand now is where another fire started. Approximately, say about over an hour ago, there was a call or a report of another fire here above the Wall Drive. 반듯하게 깎아지른 절벽 모양의 테이블 마운틴은 8,000종이 넘는 희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소방당국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진화에는 최소 사흘 이상 걸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이번 시즌 프로배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던 배구 여제 김연경은 MVP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강산이 변하고 국내 무대에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내홍에 시달렸던 흥국생명에서 고비마다 주장다운 실력과 리더십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보답은 시즌 최고의 별에게 주어지는 MVP 트로피였습니다. GS칼텍스의 여자부 최초 트래블을 이끈 이소영을 2표 차로 제치고 역대 4번째 정규리그 MVP에 올랐습니다. 뼈 있는 소감도 여제다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즌인데 노력을 해서 결국은 좋은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창단 첫 통합 우승 1등 공신인 토종 레프트 정지석이 뽑혔습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으니까 MVP 수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의 주인공 GS칼텍스 차상현 감독과 남자부 첫 외국인 감독으로 첫 시즌 통합 우승을 이룬 대한항공 산틸리 감독이 최고 명장으로 뽑혔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치러낸 첫 배구 시즌.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가 학교 폭력으로 경기장을 떠나고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이 폭행으로 사임하는 등 논란도 있었지만 역대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무사히 시즌을 마친 프로배구. 여자부 7구단 창단 등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또 한 번 새 시작을 준비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It's not personal, Sonny. It's strictly business. 영화 대부에서 알 파치노가 아버지를 저격한 주모자와 그를 비호한 경찰을 직접 응징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경찰에게 한 대 맞았다고 분풀이하려는 거냐고 형이 말리자 그렇게 반박했죠. 이 대사를 지난해 미국의 방역을 이끄는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따라했습니다. Nothing personal, strictly business. 트럼프가 그를 재앙이라고 하자 점잖게 한마디 응수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파우치는 레이건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38년째 전염병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미 최고의 방역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문가 말을 듣지 않고 코로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파우치가 바로잡고 경고하며 중심을 잡았죠. 그가 지닌 학문적 권위와 국민적 신뢰가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기용된 김호란 교수 얘기입니다. 그는 작년부터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접종하는 나라들이 위험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 역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나 그 논리대로 백신 늑장을 부린 결과가 어떤지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우리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장점을 말하면서 백신 세 종류가 동시에 놓여 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는 코로나 초기부터 50차례 넘게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 방역 노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위기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는 정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작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건 그저 우연이라고 믿겠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그가 백신이 아닌 방역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신을 빼놓고 어떻게 방역을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의 핍박을 어떻게 견뎌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겁 없이 진실을 천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께 여쭙겠습니다. 김호란 기획관에게도 그런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 기획관에게도 묻습니다. 정책 결정자 입에서 과학과 방역에 어긋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파우치 소장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방역 책임자였습니다. 절기상 고구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다소 덥게까지 느껴지겠는데요. 서울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만 생각하고 옷을 얇게 입으신다면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실 텐데요.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전남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살짝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